안녕하십니까. 유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저는 최정경이고요. 7주차 3교시네요. 자, 인지행동 모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가 대표적인 인지 행동 모델 기법인데요. 첫 번째로 등장 배경, 두 번째 기본 과정, 자,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가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자, 합리적 정서 치료의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주요 개념인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으로 A, B, C, D, E 모델로 지칭되는 개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행동 모델을 다루는 이제 이론들 또는 기법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을 보실까요? 자, 앨리스는 정신분석학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했다. 제가 인지 모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때 등장 배경에서도 정신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이제 인지행동 모델이 등장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앨리스도 정신 분석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본인만의 합리적인 정서 치료라는 인지 행동 모델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 장기간에 걸친 치료와 정신 분석에 따른 통찰력의 변화가 행동에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동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죠. 행동의 변화까지 실제로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을 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 인간의 어떤 행동 변화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적 접근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지시적이며 생활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가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에서 현재가 중요하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부딪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합리적 정서 치료를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걸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앨리스의 이제 합리적 정서 치료 등장 배경은 역시 정신 분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점들,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어려운 점들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클라이언트가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회의와 의문 때문에 역시 이제 앨리스도 합리적 정서 치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합리적 정석 치료 기본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사고와 정서는 상호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정서와 행동은 사고에 의해서 나온다. 정서와 행동.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서와 정서적인 반응,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인간이 지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심리적 증상들은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인지행동 모델을 지금 학습하면서 제가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란 용어를 제시한 사람이 앨리스입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혹은 심리장애는 어떤 사건에 대해 절대적인 평가를 하려는 경향에서 발생한다고 앨리스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우리는 당위적인 사고라 그러죠. 자,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반드시 어, 첫사랑하고 결혼해야 돼. 뭐 반드시 뭐 시험에 합격해야 돼. 뭐 반드시 어, 다른 사람하고 어, 뭐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런 당위적인 사고를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당위적인 사고를 이제 유연한 사고로 바꿔지는 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걸 앨리스가 제시를 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을 낳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당위적인 사고인 거죠. 자, 여러분도 뭐 주변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보면은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이제 그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그 사고가 뭐 학구부동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융통성이 없고 유연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너무나 모든 현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특징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그러한 신념들도 생기는 부적절한 정서적 결과를 스스로 자각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게 합리적 정서 치료의 특징인데요. 그게 또 뭐 인간의 관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바꿀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인간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특징하고 인간에 대한 관점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행동적인 요소를 모두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정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 즉 사고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요소를 모두 강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기법 이 세 가지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또 합리적인 정서 치료 모델이라고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특징과 인간에 대한 관점 설명드렸습니다.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치료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핵심적인 개념인 비합리적인 신념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부정적 감정과 심리적 증상들은 비합리적인 신념에 기인한다고 앨리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절대로 뭐 모든 완전히 등의 사고들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뭐 완전히 모든 절대로 반드시 이러한 그런 당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신념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정서 치료에서는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찾아내고 반박하여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신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ALC가 제시한 비합리적인 신념과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인 신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의 욕구.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믿음 체계입니다.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은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박. 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자, 이것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 불안하고 자기 기대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인정의 욕구가 인간의 메슬로우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쳤을 경우에는 이제 비합리적인 이제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정의 욕구하고도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과도한 자기 기대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유능하여 반드시 이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믿음. 여기 반드시가 위험하다 그랬죠.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반드시 완전히 절대적으로 모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은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이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박을 보시면은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박적으로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열등감, 삶에 대한 무력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것들은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인정의 욕구와 과도한 자기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비난 성향입니다. 비난 성향. 내가 남에게 비난하는 거죠. 자, 비난하면은 속이 후련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방어 기제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면은 이것도 이제 비합리적인 이제 신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나쁘고 야비한데 이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범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은 그렇게 범죄는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안 좋은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줬을 때 어떤 사람이든 다 처벌을 봐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건 좀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의 비합리적인 편견일 수 있으므로 그거는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절대 선과 절대 악을 정해놓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비난 성향이 너무 강한 것도 마음의 병,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 자, 좌절적인 반응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끔찍하다는 믿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비난 성향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비난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반응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밖으로 심하게도 그것도 문제지만은 또 어떤 이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스스로에게 또 몰아붙여도 그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끔찍하다는 믿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끔 욕구가 좌절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좌절하고 비난한 스스로를 비난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자, 비합리적인 신념, 비난 성향과 좌절적인 반응 설명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정서적인 무책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 외부 환경의 탓을 하고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신념 체계죠. 과도한 불안도 역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입니다. 항상 위험하고 두려운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언제 그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뭐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내 암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과도한 불안에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앨리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비합리적인 신념, 완전 무결입니다. 암벽주의. 네. 뭐, 이 내용은 뭐, 살펴볼 것도 없이 완전하니까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모든 문제에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파멸이라는 믿음, 예,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결책은 없는 거죠. 우리가 최선의 해결책을 뭐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그거에 완벽하고 뭐 거의 뭐 신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해결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도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가졌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방책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자,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일은 오히려 끊임없는 고민과 불안을 낳을 뿐이죠. 그렇죠? 예. 자,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최선책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암벽을 추구하고 안전 무결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게 너무 지나치면 또 마음의 병이 돼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낳는다는 거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개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입 목적 및 변화의 포적입니다. 개입의 목적은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되는 비합리적인 심령을 밝혀내서 재구조하는 거다. 자,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인데요. 여기 부정적인 감정이 적절한 감정이 있고 부적절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부정적 감정은 괜찮은데 부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을 치료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적절한 부정적 감정은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 결과일 수 있지만 부적절한 부정적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변화의 표적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되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맞춰지는데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부적절한 감정 체계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감정은
적절한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슬퍼하는 것은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이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릴 만큼 슬퍼한 감정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 슬픔 감정 자체보다는 그 감정을 너무나 이제 가장을 해서 학대해서 학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울증을 걸 만큼 나의 감정을 학대하게 하는 그 비합리적인 신념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야. 이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울증에 걸리죠. 그렇죠. 모든 것을 내 탓을 하고 나의 문제로 돌리고 그거를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슬픈 감정이 들고 그 감정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슬프고 내 탓을 하고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신경을 더 썼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이러한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어, 우울증까지 걸린다면은 이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바꿔주는 게 그걸 재구조화 시켜주는 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치료 개입 과정을 A, B, C, D, E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A, accident, B, belief, C, consequence, D, dispute, E, effect까지. 자, A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고 B는 이제 신념 체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 행동적 결과로서 이제 C를 얘기하고 있고 디스퓨트는 이렇게 우리 뭐 말다툼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논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펙트 효과. 자, 이와 같이 인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어떤 사실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많이 혼란을 경험하고 또 심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의 정서적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사건보다는 신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보다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냐인데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 좀 전체적으로 도식화된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 모델을 도식화된 내용을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하는 사건 A 액시던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 또는 뭐 현상, 행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했다. 부모가 이혼을 한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A가 이제 사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결과로 극심한 우울증과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의 경향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이제 B가 있죠. B가 A와 C 사이에 B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10년 체계 빌리프 10년 체계를 이제 B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을 이제 B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가지고 있네요. 뭡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다니 이 얼마나 무관치한 인간인가.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러한 아주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 해서 물론 안 좋은 상황이고 뭐 클라이언트 청소년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예, 너무 이제 부모로 버림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그런 이제 사고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의 경향까지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A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땡땡이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C라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땡땡이는 별로 안 좋게, 많이 안 좋게 부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C가 나타났고요. 자, 이제 C를 좀 더 보시면은 칸스킨스가 개인의 믿음, 인식 등으로 인해 초래된 감정이나 결과적으로 이제 B에 의해서 초래되는 이제 결과가 이제 C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D가 논박입니다. 비합리적인 10년 체계를 이제 논박을 해야 됩니다. 논박을 하는 게 D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무가치한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사가 이제 개입하는 과정이 이제 D에서 치료사가 개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지적인 전략이든 행동적인 전략이든 뭐 정서적인 전략이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논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논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E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E라는 효과, D를 통하여 합리적인 신념으로 재구조화된 이후 갖게 된 태도와 감정의 결과. 자, 논박은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무가치한 인간인가 하는 그런 논박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것은 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우울증과 자살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태도와 감정을 갖게 하게 하는 게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땡땡이는 B라는 안 좋은 신념 체계를 갖고 있어서 C라는 또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는 개입을 통해 가지고 B의 잘못된 신념 체계에 대해서 논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논박을 통해 가지고 그 논박 결과 D 결과 이제 E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이혼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뭐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A, B, C, D, E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A, B, C, D, E 모델에 관하여
도식화된 내용을 통하여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관하여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쭉 리딩을 해 드리면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존재하죠. 자, 사건 A는 C라는 정서 및 행동 상태의 원인이 아니라 사건 A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신념체계인 B가 C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보다는 B에 의해서 이제 C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B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발견해서 이를 D를 통하여 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바꾸도록 하면은 불안이라든지 분노, 적개심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감소하거나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A와 B, C의 관계 속에서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인 B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과 합리적인 신념을 구분하게 하여서 이제 E라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슬라이드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이번 시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등장 배경을 보시면은요, 앨리스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치료할 때 너무나 과거에 치우쳐서 과거의 경험이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고, 또한 장기간에 걸친 정신분석학적 치료가 정말 인간 행동의 변화, 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접근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지시적이며 실생활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찾게 됐는데, 과거가 아닌 현재에 부딪히면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찾게 되었고, 또한 그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합리적 정서 치료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가정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인간의 사고와 정서는 이제 상호 관계가 있고, 또한 인간의 정서와 행동은 이제 사고에 의해서 나온다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자, 인간이 지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심리적 증상들은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게 기본 가정이고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이제 장애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하려는 데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위적인 사고를 이제 유연한 사고로 바꿔라. 자, 이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인지, 정서, 행동 기법을 통합해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인간에 대한 관점, 특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인간은 본래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합리적 정서 치료의 인간관입니다.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인데요.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앨리스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증상들은 비합리적 신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절대로, 모든, 완전히 등의 사고를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 자, 비합리적인 신념이 이제 앨리스 합리적 정서 치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개념인데요. 좀 더 학습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과도한 인정의 욕구죠. 자, 과도하게 인정을 받으러 온 욕구는 그게 이제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입니다. 또 과도한 자기 기대감도 역시 합리적인 신념 체계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유능하게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믿음. 자, 너무 과도한 자기 기대함, 인정의 욕구는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자, 비난 성향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나쁘고 야비한데 이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 예, 비난 성향이죠. 물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나 자기 모든 사람은 어떠한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그 피해 받는 것에 대해서 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믿음 체계입니다. 이게 또 비합리적인 신념이고요. 좌절적인 반응,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끔찍하다는 믿음, 너무나 이렇게 또 좌절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이제 신념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적인 무책임, 모든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이고요. 과도한 불안도 역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무결주의, 완벽주의도 역시 이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파멸이라는 믿음 체계, 이것 또한 비합리적인 이 신념 체계입니다. 이제 개입의 목적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이 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꿔서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은 좋죠. 그렇지만은 부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비합리적인 이제 믿음에 맞춰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감정은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릴 만큼 지나치게 슬픈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부정적인 감정이 되기 때문에 자,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보다는 그 감정을 가정하거나 학대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초점이 맞춰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개입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뭐 죽는 게 뭐 그 클라이언트 청소년 탓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걸 오직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는 그런 부적절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초래하는 그 바탕이 되는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재구조화를 시켜주는 게 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석 치료의 개입의 목적입니다. 계획 과정을 A, B, C, D, E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A는 실제하는 사건이고 B는 이제 신념 체계를 말하는 거, 그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C이고요. 논박이 D이고 효과 E에 대해서 제가 도식화시켜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또 한번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 또는 행위입니다. 실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 사건에 따른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그 결과 가운데 작동하는 게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B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신념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이 되면 좋은데 비합리적으로 작동되었을 경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극심한 우울이나 자살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다니 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가 하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체계가 자, 이러한
사고를 하게 되고 이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C는 정서적 행동적인 결과이죠. 그 다음에 이제 D가 중요합니다. D가 이제 치료사와 함께 이제 논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이제 합리적인 체계로 바꾸고 그러한 결과 이제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죠. 부모가 이혼한 것은 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 이거서 내가 자살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이제 부모가 이혼했다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뭐 우울과 자살까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논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D를 통하여 합리적인 심리로 재구조화된 이후에 갖게 되는 태도와 감정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앞서서 설명해드린 A, B, C, D, E 모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퀴즈 보겠습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정서와 행동은 사고에서 나온다. 자, 두 번째, 인간이 지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심리적 증상들은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비롯된다. 자, 세 번째,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네 번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도 의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없으며 과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주차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인지행동 모델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이 가지고 있는 뭐 기본 가정이라든지 자, 인간관, 이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인간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정서와 행동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 제시하는 인간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현장에서도 잘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